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제이스케입니다. 오늘은 배당 투자를 위한 4가지 필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4가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기 전에 배당 투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기업이 이익을 벌어들이면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거나 그 이익으로 배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것을 우리는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 배당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앞으로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투자를 할 때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자본 수익률 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4가지 필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시가 배당률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배당 성장률, 세 번째 배당 성량, 그리고 네 번째 순현금이 되겠습니다.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가 배당률은 현 주가 대비 한 주 대비 몇 퍼센트의 배당률의 금액을 지급하는가로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고요. 배당 성장률은 연간 배당금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혹은 분기당 아니면 월 배당을 지급한다면 월간 배당금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당 성량은요, 앞으로 그 기업이 얼만큼의 배당금 지급 여력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고요. 순현금은 제가 배당 투자를 볼 때 필수적으로 보는 요소인데, 이 기업이 이자 발생 부채, 즉 타인에게 빌린 그 부채를 갖고 남아있는 순현금 자산이 얼마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텍 폐기물 업체인데요. 이 코인텍 업체를 예시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시가 배당률인데요. 시가 배당률은 배당금에서 나누기 시가총액을 하거나 주당 배당금, DPS라고 하죠. 이 주당 배당금에서 한 주 주가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앞에 산식을 이용하거나 뒤에 산식을 이용하거나 동일한 값이 나오는데, 코인텍을 예를 들면 18년도 깜짝 배당을 실시를 했었는데 한 주당 400원을 배당을 지급을 했었고요. 해당 18년 12월 31일자 시가 배당률은 5.4%였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총액은 199억 수준이었고요. 이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환산을 해보면 19년 5월 13일 기준으로 12,500원이거든요. 코인텍이. 18년도 12월 31일자 주당 배당금이 앞으로도 지급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400원을 12,500원으로 나눠주면 19년도 5월 13일자 현시가 배당률은 3.2%가 되고요. 18년도 12월 31일자 시가 배당률이 5.4%라고 했죠. 시가 배당률이 현재 낮아졌다는 의미는 배당금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주가가 올라갔다는 의미, 두 가지가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주당 배당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18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가 배당률은요,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주가의 흐름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요. 주당 배당금, 즉 DPS의 변화에 따라서 배당률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가 배당률이 있는데, 시가 배당률이 무조건 높다고 그 기업을 매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렇다면 어떤 이슈로 깜짝 배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배당금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매수의 판단 근거로 한 가지로 삼을 수 있는 게 배당 성장률인데요. 이 배당 성장률은 단기 배당금에서 정기 배당금을 나눠줘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은 그 정기 배당금 대비해서 단기에 몇 퍼센트가 올랐는지 알 수 있거든요.
코인텍을 예로 들면 정기에 주당 25원의 배당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단기 그러니까 18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400원의 배당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400원 나누기 25원 마이너스 1을 해서 퍼센티지로 환산해주면 정기 대비 약 무려 1500%나 상승했다. 즉 15배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시가 배당률이 높은 종목이 아니라 이처럼 배당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목을 골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이익을 나게 되면 배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배당금이 서서히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당 성량입니다. 배당 성량은요, 배당 총액에서 단기 순이익을 나눠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해 벌어들이는 순이익에서 내가 얼만큼의 배당금을 지급하냐, 그리고 그 배당금을 지급하고 얼마만큼의 배당 여력이 남아있냐를 이 배당 성량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사업보고서나 이런 데는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배당 성량을 뽑아내지만 저는 단기 순이익 대신 프리캐시플로우, 즉 영업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 연간 필수적으로 크게 일어나는 투자 지출금을 뺀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 기준으로 배당 성량을 산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 순이익에는 평가자손 등 감가상각 등 실질적인 현금 유출액이 없는 효과가 묻어있기 때문인데요. 코인텍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8년도 기준 단기 순이익은 245억 원이고요. 연결 기준. 배당금 총액은 19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배당금 총액 199억 원에서 245억 원을 나누게 되면 약 81.3% 그러니까 한 해 벌어들이는 단기순이익 총액의 81.3%를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약 19%는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프리캐시플로우 기준으로 코인텍의 배당 성량을 뽑아보면요. 약 330억 프리캐시플로우가 나오고요. 199억을 나눠주면은 약 60.3%의 배당 성량이 나옵니다. 이걸 풀이하자면 단기 순이익 대비 약 20% 이상의 배당 지급 여력이 더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코인텍의 경우에는 정기 그리고 전정기에 많은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손익계산서 단기 순이익단에 많이 묻어 있는데요. 감가상각은 최초에 설비 투자를 할 때 현금 유출액이 쭉 되고요. 연간 그리고 월 단위로 이렇게 비용을 배부해 주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현금 유출은 없는 겁니다. 그 감가상각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처럼 단기 순이익 기준 배당 성량과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기준의 배당 성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현금 유출 여력을 확인할 수 있는 프리캐시플로우 기준으로 배당 성량을 봄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프리캐시플로우 기준으로 배당 성량을 따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배당 성량이 100% 미만일 때 우리는 이 기업이 배당 지급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뭐 90%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배당 지급 여력이 한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 그리고 100%를 넘어간다. 그러면 한 해 벌어들이는 돈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에서 벌어들인 돈에서 필수적인 투자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네? 그러면 이 배당 지급이 어느 순간에는 끊길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량이 100%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기업의 배당금 지급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현금인데요. 이 순현금은 보수적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이자 발생 부채, 즉 장단기 차입금과 사채만 빼줍니다. 그러니까 매입 채무라든지 이런 거는 비이자 발생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다. 영업활동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외상값이라고 하죠. 외상으로 발생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순현금 자산을 판단을 할 때 이자 발생 부채만 이렇게 빼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인텍 기준으로 이 순현금을 뽑아내려면 사업 보고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시거나요. 아니면 여기 네이버 금융의 종목 분석을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프리캐시 플로도 나와 있고요. 이자 발생 부채도 이렇게 요약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분석에 들어가셔서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요. 이처럼 단기금융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요약해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찾아냈다고 하면 순현금,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단기금융상품을 더한 값에서 이자 발생 부채, 저 같은 경우 유동성 장기 차입금에서 장기 차입금 다 더한 값을 빼주면요. 코인텍의 18년도 기준 순현금은 688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 배당 성향을 말씀을 드렸죠. 배당 성향이 100%가 넘어가면 무조건 배당 지급이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는 게 이 기업이 현금성 자산이 많다면 배당 지급이, 그러니까 한 해 벌어들이는 돈 이상으로 배당 지급을 하더라도 이 순현금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랑 순현금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돌아가서 코인텍의 순현금은 688억이죠. 그렇다면 18년도 199억 현금 배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년도 순현금이 688억이니까 이것을 나눠주면 순현금 기준으로도 약 3.45년의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배당 투자를 위한 4가지 필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시가 배당률, 두 번째 배당 성장률, 세 번째 배당 성량, 네 번째 순현금. 이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제가 필수적으로 보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이버 금융이라든지 다트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관심 있는 그 기업에 대한 배당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배당 성장률은 어떤지, 이러한 개념들을 한번 접목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